자, 그러면은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반 이제 1강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은 1번에서 8번까지 이제 제가 이제 풀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풀어보셨을 것 같고, 이게 아마 문제를 보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게 출제를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오리엔테이션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5문제 시험을 보고 제가 이제 첨삭을 해서 이제 드릴 건데, 참고로 직강 선생님들은 답안지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은 제가 한글 파일로 이제 각자 메일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 혹시 뭐 메일이 안 왔다, 첨삭 내용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항상 블로그 주소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그냥 이경우 수학교육론 쳐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 데나 그냥 댓글을 달아가지고 뭔가 뭐 메일이 안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혹시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와서 안 왔다 그러면 제가 뭐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인강 선생님들이든 직강 선생님들이든 제가 이제 다 이제 메일로 첨삭 내용은 이제 한글 파일로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8번까지 풀어보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푸는 시간 좀 이렇게 가질 거고요. 문제 푸는 시간은 대략 어떻게 가질 거냐면, 이제 서술형은 보통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한 8분 정도 그렇게 이제 시간을 쏟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영역별 문제 풀이 반이고, 그리고 이제 대략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공부를 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를 이제 수요일에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초반 부분이니까 뭐 처음 부분에 나오겠거니라고 대략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시험 범위를 수요일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일단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하나에 이제 8분까지 이제 일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뭐 8분 정도 드리는데 한 7분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입형은 한 3, 4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 문제 해설,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타임에 또 문제 풀기, 그다음에 문제 해설, 그다음에 질문 및 상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이제 9번부터 15번까지 풀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목적은 이제 실제로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실 텐데, 그 전에 영역별로 이제 영역별이라는 거 출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영역별로 확실하게 이제 다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문제를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신론 1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이제 뭐 구성주의, 뭐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요일에 이제 진도를 나갔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수교론 개념도 좀 확실히 정리를 하고, 영역별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 파악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총 120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8주간. 그럼 이제 매번 15문제씩 풀겠죠. 그래서 이제 15문제씩 풀 건데, 기입형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기입형이 8에서 10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주 하나씩 내면, 기입형을 내면 8문제가 되는 거고, 뭐 어느 주는 뭐 기입형이 2개 정도 들어가면 10문제 정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다 서술형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입형은 배점은 무조건 2점, 서술형은 배점이 무조건 4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후에 이제 질문 및 상담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혹시 수요일에 뭐 단기 한성반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이때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셔도 되고 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뭐 한 주에 그 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하시고요. 완전히 이제 숙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요거부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좀 추가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인강 첨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 직강 선생님들도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실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인강으로 하셔도 똑같이 이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첨삭을 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직강으로 하시면 뭐 더 좋지만 인강으로 하셔도 뭐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메일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로 이거 드래곤 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 091959로 보내셔가지고 메일이 안 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잘 스펠링 보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은 제가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수요일까지 받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었는데 뭐 첨삭을 안 해줍니까? 뭐 그건 아니고 첨삭을 해드리는데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요일까지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주차 첨삭을 제가 거기까지만 이제 일단 해드리고 이제 2주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한을 좀 넘기면 좀 첨삭이 좀 늦어질 수 있기는 해요.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는 2주차를 또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 제출을 혹시 이제 인강으로 하실 때에는 이제 한글 파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답안 작성해서 뭐 요즘 뭐 PDF 파일로 스캔해서 보내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이게 좀 잘 보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답안이 잘 보여야 또 채점이 또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진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에는 조금 채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사진 촬영을 되게 잘 보이게 잘 하고 뭐 해상도도 좋고 화질도 좋으면 뭐 상관없는데, 근데 어쨌든 사진 촬영을 해서 이제 잘 안 보이면 조금 첨삭하는데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강은 첨삭 조금 뭐 늦어질 수 있는데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혹시 뭐 아마 하다가 뭐 중간에 또 수업을 이제 수강 이제 좀 여러 바쁜 일로 인하여 또 이제 수강을 좀 미뤄놨다가 혹시 인강으로 들으시다가 이제 늦게 들은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종강할 때까지 이제 해당 뭐 답안 파일을 보내주시면 첨삭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출제 범위인데 이거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수요일마다 단기 완성반을 진행을 합니다. 단기 완성반을 진행을 하고요. 그 진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진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딱 수요일에 나간 것만큼 한마디로 금요일에 문제풀이 반에 문제를 푸는 그 시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수요일에 이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블로그에 주제나 필요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요일에는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구나, 그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완성반 강의를 마친 다음에는요 출제 범위를 블로그에 공지를 하고, 일단은 뭐 그걸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대략 이런 느낌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진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뭐 간혹 이전 주차 내용, 예를 들어 이제 3주차 시험인데 1, 2주차에서 조금 약간 이제 조금 더 문제를 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주차 때 뭐 1에서 4주차까지 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영역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주차는 제가 수학교육의 이해하고 수학교육 철학 중심으로 이제 다뤘는데, 이때 수학교육 철학 이 부분이 이제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도 있고 절대주의 수리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이렇게 있는데 구성주의를 끝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출제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경험주의하고 사회적 구성주의 관련해서 증명관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증명관 그쪽하고 그다음에 그 증명에 대한 관점이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출제를 이번에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진도에 맞춰서 좀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분석법과 종합법도 여기서 좀 이제 살짝 다뤘기 때문에 그것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이 진도를 따르되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련된 영역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단기 완성반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출제를 할 때는 딱히 범위는 지정하지 않았고요. 그냥 필요에 따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차 때는 수학교육 철학 마지막 구성주의 끝부분 다루고, 그 다음에 뭐 폴리아나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다루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고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신논1에서 7, 80%라고 했는데 뭐 거의 8,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뭐 신논1을 중심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뭐 신논2나 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용어 자료집이 있는데요. 그 용어 자료집이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방문각 1층에 가서 그냥 아무나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냥 필요하면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면 블로그에 용어 자료집을 검색하면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걸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어 자료집에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해 두시면 어떤 의미를 적는다든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지금은 이제 영역별 문제 풀이반이고 제가 이제 단기간 성방 강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관련해서 뭐 여기서는 뭐 빡빡하게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고, 혹시 근데 난 잘 이론 이게 좀 많이 까먹었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질문을 이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요일에 단기간 성방 강의를 할 때 이론적인 거는 좀 거기서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이제 문제 중심으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고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이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은 이렇게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1번. 참 이런 문제들 아마 순서 배열하는 게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순서 배열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일단 순서 배열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7, 8월과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 모의고사 하는 부분에서 되는 것들을 이제 다 출제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순서 배열하는 문제는 어쨌든 계속 나와왔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건 좀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약간 기본적으로는 뭐 신논 1, 수교재, 신논 2를 이제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근데 조금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두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고등학교 지도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무게 중심을 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또 고등학교 요즘 뭐 기출을 좀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지도서 내용도 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임용시험에서 좀 많이 안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오스벨의 이론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는 들어왔지만 뭔가 또 출제가 되지, 오랫동안 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임용 기출을 보니까 그런 데서 막 발굴을 해서 또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조금 중점 사항을 두려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번에 불연속 함수인데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한 케이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로 직접 찾아서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해석학적 관점이 살짝 가미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사실 제가 전공 강의를 했는데 수교론과 좀 관련된 전공 강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미적분학하고 정수론하고 이산수학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약간 전공에서 조금 이제 수학교육론 측면에서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살짝 가미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순환소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순환소수를 설명할 때 사실 비둘기집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실제 교과서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모의고사로 출제를 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사실 비둘기집의 원리가 이산수학 문제에서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나와도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가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1% 정도? 1%도 너무 많이 쳤는지 모르겠는데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정도 확률인데, 수교론과 관련해서는 의외로 또 그렇게 좀 전공수학적 내용이 좀 써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수론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나눗셈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좀 이해를 돕는 데서 조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이제 출제할 수 있으면 좀 출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역별 문제풀이반 아니면 뭐 모의고사반에 좀 반영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출제 방향도 얘기를 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지도 순서인데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 기출을 진행을 해 오면서 기출 문제들을 해 보면서 이제 이론과 관련된 순서 배열 문제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이제 다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일 내에 뭐 기하학습 수준 상승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에 따른 뭐 순서 배열이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수학사의 발전 과정,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학의 발전 과정에서 또 순서 배열하는 문제가 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론 관련해서는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 또 이제 트렌드가 2022 개정이 이제 10월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0월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2022 개정이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요.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약간 1년 정도 텀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2022 개정으로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1호 개정으로 출제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개정과 반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아마 이제 10월에 나오면 좀 약간 특강 같은 거를 하나 이제 할 예정인데, 그 비교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이 개정에 반하지 않는 이제 1호 개정 문제를 출제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임용 올해 최근에 나온 이제 임용도 보니까 1호 개정에서 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올해까지는 1호 개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아마 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뽕을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1번 문제 같이 약간 좀 교육과정에 깊이 관여된 문제들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하 영역에 대한 건데, 이게 사실 총론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 총론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지도 내용을 순서 없이 제시를 한 거예요. 솔직히 대수 영역은, 방정식 계열은 솔직히 딱 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알 수가 있는데, 기하 영역이 좀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통계 영역 같은 경우도 좀 쉬울 수 있는데, 기하 영역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의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가 1호 개정에서는 중2 때 다룬다. 이건 이제 잘 모르면 또 뭔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중2 때 다루죠. 그러나 피타고라스 정리보다는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비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삼각비는 중3 때 다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원과 삼각비에 대해서는 중3 때 다루는데, 이 회전체의 성질 잘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전체의 성질은 중학교 1학년 때 다뤄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그렇게 이제 정해지고요. 삼각비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원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성취 기준의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잠깐만요. 저도 이거 펼치고, 네. 그래서 성취 기준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라고 했으니까 마가 이제 가장 먼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다루는 것들이니까 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다하고 라, 요 순서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총론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총론.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 돼요. 자, 요거 관련된 이론인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우는 순서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사실 이건 제가 기하 영역으로 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순서 배열 정도는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수화연산은 좀 쉽긴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수체계가 정수부터 시작해서 뭐 유리수, 대고, 순환소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곱근과 실수로 가는 거죠. 자, 중학교 2학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무한소수를 이제 처음 다루게 되면서 중학교 3학년에서의 그런 어떤 무리수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소수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이제 정수, 유리수, 솔직히 중학교 1학년에서 정수, 유리수 다 다루거든요. 그럼 수체계는 유리수까지 다루게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리수로 가면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중2 과정에서 살짝 무한소수 개념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한소수 중에서는 이제 순환소수만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자와식 께서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한꺼번에 다루게 된다라는 측면이 중요하죠. 옛날에는
다항식, 옛날이라는 건 이제 공구 계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항식의 곱셈이 2학년, 인수분해가 3학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한꺼번에 다루게 됐고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다루게 되는 측면이 2019학년도에 뭐 이론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반영적 추상화와 관련해서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특이 사항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야 뭐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요 순서로 다루게 됩니다. 자, 함수 영역에서 특이점은 무엇일까요? 함수 영역에서는 일단 함수라는 용어를 중1 때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함수 딱 치고 엔터 치면은 단 한 건도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란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원래 이때 원래 중1 때 이제 함수를 배웠는데 중2 때 1차 함수 그래프 딱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바로 이전에 함수라는 개념을 지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사항이라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다루지 않게 되었죠.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뭘 다루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한 기하, 삼각비 다음에 원을 다루게 됩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딱 있다는 거. 그래서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뭐 순서 배열하는 게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자 자료의 정리와 해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다룬 이 자료의 정리와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도구가 4개가 있어요. 4개를 여기서 다룹니다. 처음에 줄기하의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이 4가지가 있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2 때는 확률만 다루고요. 통계가 없죠. 그 다음에 중3 때는 대표값과 삼포도 상관관계, 그러니까 3개로 나눠지는데, 자, 대표값에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나오고 실제로 최빈값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설명되어 있는 용어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정다면체의 뜻이 뭐냐? 뭐 갑자기 쓰라 그러면 뭔가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 못 쓰면 또 감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그때 최빈값의 의미에 대해서 실제 임용시험에 나왔을 때 잘 쓰는 게 필요했죠. 여러분들이 뭐 이산수학을 하면서도 정다면체의 뜻을 뭐 당연히 공부를 했겠지만 또 막상 암기를 하지 않으면 또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다면체의 뜻도 용어 자료집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용어들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포도에서 다루는 거는 2가지죠. 분산과 표준편차를 다루게 되죠. 분산과 표준편차를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관관계에서는 이제 산점도를 이제 산점도를 기반으로 상관관계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다루는지 그리고 순서도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확률과 통계의 성취 기준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시오 이런 것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기하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제가 이제 총론에 있는 내용을 싹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입체도형의 성질에서 회전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이 부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다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때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여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요. 참고로 여기 다 구수로 돼 있거든요. 구수로 돼 있다는 건 이제 구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1, 초등학교 2학년이 2. 그래서 점점점 진행해서 그러면 이제 중1이 7이고 중2가 8이고 중3이 9인데 지금 우리가 총론에 나오는 건 전부 구수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게 편의상 이제 중1, 중2, 중3 때 배우는 거지만 우리는 학년군제에 따라서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3학년 내에 이걸 그냥 다루면 됩니다. 그냥 이걸 다 배우면 돼요. 조금 막 중1 때 자료의 정리와 해석을 다 못 다룬다? 그럼 뭐 중2 때 살짝 다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다는 거고, 결국 중3 때까지만 다 다루면 되기 때문에 전부 구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전부 구수고요.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 기하는 전부 공사예요. 이건 코드 번호거든요. 수화연산이 01, 이 코드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지정돼 있어요. 수화연산이 01, 문자식이 02, 함수가 03, 기하가 04예요. 이거 코드 정해져 있어요. 확률과 통계가 05예요. 그래서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설마 이 코드까지 뭐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01은 그냥 진짜 기하 영역 배우는 순서를 배열한 거예요. 1, 2, 3, 4 이렇게 5, 6 배열해 놓은 겁니다. 맨 끝에는 이제 배우는 순서대로 정렬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취 기준의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는 건 얘가 이제 04, 08이 되니까 08 얘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중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겠죠. 이게 04, 1, 2. 그래서 두 번째고요.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세 번째, 삼각비에 대한 게 네 번째, 원에 대한 성질에 대한 게 다섯 번째. 이렇게 순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순서를 배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수요일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자, 2번은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문제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른 수학적 지식의 구성인데, 여기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라서 낼 수 있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뒤에서는 이제 다른 측면도 좀 문제를 냈는데, 여기서는 수학 지식의 구성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지식의 구성 과정, 이거는 과정 1을 얘기를 하는 건데, 과정 1이 뭐냐면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처음에는 개인의 주관적 지식 공표, 두 번째는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 세 번째는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의 형성,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제 모범 답안을 적으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각각 대응하는 내용들을 본문에서 찾아서 1대1 대응으로 연결시켜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한 내용을 이제 서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함수 개념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에서도 약간 전공 수학적 관점이 살짝 나오지만 결국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수교론이기 때문에 전공 수학적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면 틀릴 수 있고, 중고등학생에 맞춰서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함수 개념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운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1 때는 함수 개념이 안 나오다가 중2 들어가서 맨 처음 나오는데, 이때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실제로는 이번 시험에도 나왔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불연속이지만 리만 적분이 가능한 함수의 예를 직접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듯이 뭐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죠. 그래서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예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2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자연수 x의 배수는 y다, 이걸로 나왔어요. 자연수 x의 배수는 y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6의 배수를 생각해 보면 6, 12, 18, 24 이렇게 되니까 x의 값에 따라 y가 하나씩 정해지는 게 아니죠. 2개, 3개, 4개 무한개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좀 이제 답안 형식을 좀 살짝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답안을 많이 보면 안 되니까 8번까지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15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맨 뒤에다가 모범 답안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15페이지 정도만 보시고, 너무 뒤로 보시면 9번부터 15번까지의 모범 답안이 다 나오니까 조심해 주시고 1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자, 주관적 지식의 공표입니다. 일단 이건 적어야 돼요. 이걸 적고 이것과 관련된 본문 내용을 딱 대응을 해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사가 이제 함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수인지 아닌지 말해 봅시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건 뭐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분석하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관적 지식을 공표를 했는데, 자, 여기서
A, B 둘 다 주관적 지식을 공표를 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공적인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공적인 비판했고 학생 A의 지식이 재구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B는 맞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A는 틀린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재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B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함수의 뜻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B가 말한 이제 함수의 뜻을 그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잘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아까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x의 배수는 y를 제시한 다음에 설명. 왜 이게 아니냐 설명해야 되겠죠. 2의 배수는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아까처럼 6의 배수는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자, 본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실 동아출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온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1, 3, 6, 8, 12는 딱히 어떤 식으로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마디로 식이나 뭐 그래프로 나타내도 뭔가 들쑥날쑥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러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식이나 그래프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측면을 조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 함수 단계에서 임의성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함수 단계. 이거는 적을게요. 왜냐하면 단기한 성반에서 한 건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임의성이라는 건 어떤 뭐 우리가 함수라는 관계를 나타낼 때 어떤 특정한 식이나 뭐 표나 그래프나 뭐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뭔가 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건 이제 임의성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학생 A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fx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것 같다. 즉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함수 개념의 인지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인지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번 기출에 변수 개념의 인지장애가 나온 적이 있죠.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사실 함수 개념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인식론적 장애도 이제 수교재에 8가지나 소개가 될 정도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 개념의 인지장애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안 나왔던 거를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둘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내야지만 어떤 뭐 함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은 역시 함수 개념의 한쪽 측면만 보는 인식론적 장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표를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공표를 한 거예요. 하지만 학생 B도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지식을 공표를 했습니다. 자, 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함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함수인 것 같다. 그래서 교사가 정리를 해주죠. 두 학생의 의견이 서로 다르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누가 말해볼까요? 해서 학생 B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측면은 하나씩 정해진다. Y가 하나씩 정해진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함수 개념을 x가 변함에 따라 y도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상수함수 같은 거를 함수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x는 변하는데 y가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좀 함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정해진다가 정확한 함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꼭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수함수도 어떻게 돼요? x가 1, 2, 3, 4, 5, 6 이렇게 변함에 따라 y가 하나씩 정해지잖아요. 3으로 딱딱딱 정해진다든가 예를 들어 뭐 y는 3이라고 하면 x가 1, 2, 3, 4 변함에 따라 y가 3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함수 개념을 잘 딱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만 학생 A가 자 이렇게 재구성이 됐습니다. 뭐 재구성 과정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분명 학생 A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 관계가 맞다는 걸로 인정하고 재구성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재구성 과정을 서술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A하고 B가 주관적 지식을 공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B가 A의 말을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고요. 공적인 비판했고 A의 재구성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딱 재구성이 됐고, 마지막에 학생 B가 함수의 뜻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의된 자, 객관적인 지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딱딱 구분을 지어서 세 가지로 잘 구분을 지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묶여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또 잘 풀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명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석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좀 서술하라고 나온다면 이건 되게 신론원에 있는 내용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제를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분석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결국 A랑 D, B가 같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 이 결론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동이면 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과정, 학생 A가 말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CE랑 DCB가 합동이라면 이게 그대로 이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석법은 거꾸로 적용이 되는 거죠.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선행 조건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선행 조건이 되고, 자, 그다음 얘가 되기 위한 또 충분한 조건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AC랑 DC가 똑같고 C랑 CB가 똑같고 위에 나와 있는 대로 결국 이 친구 AC랑 DCB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SAS 합동 조건에 따라서 이제 딱 우리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단계로 찾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건 첫 번째, 결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 얘가 이제 1번. 자, 정확하게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얘가 1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얘가 되기 위해서는 합동이어야 된다. 얘가 2번 합동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합동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SAS 합동 조건을 써야 되니까 이 두 친구를 같이 쓰면 되겠죠. SAS 합동 조건을 써야 되니까 얘가 3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앞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립하니까 얘가 같다는 것으로만 넘어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같다는 것이 우리 이 AC랑 DCB가 같다는 것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증명을 실제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종합법이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분석법으로 지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구성을 좀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재구성을 잘 해서 이렇게 분석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잘 적어주시면 되고, 문제가 또 있었죠.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자, 여기서 이 명제를 증명할 때라고 딱 한정 지었는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법을 쓰는 데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방정식 풀이하고,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낼 겁니다. 방정식 풀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도나 종이접기.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고, 두 번째는 방정식 풀이에서의 분석법, 작도나 종이접기에서의 분석법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기출에 다 한 번 이상씩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명제 증명에서의 분석법만 생각하면은 안 되긴 해요. 분석법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석법이라는 건 결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계속적으로 선행 조건을 찾는 과정인데 이게 이 세 개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 다양한 분석법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할 겁니다. 자, 이때 특별히 명제를 증명할 때라고 단정을 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때 분석법을 이용하는 활동에 수학교육적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는 뭐냐면 바로 증명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게 분석법만 물어봤는데 종합법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의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문제가 종합법으로만 이렇게 본문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분석법과 종합법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건 뭐냐? 분석법이다. 이런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분석법은 증명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증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종합법의 의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법도 의미가 있어요. 단지 분석법을 사용하지 않은 종합법은 학생들이 증명 과정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지만 분석법은 증명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종합법은 이제 증명의 과정을 명확하게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문제에 종합법만으로만 지도했을 때 문제점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면 분석종합법이라고 같이, 아니면 우리가 수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분석법과 종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에서도 이게 나왔을 때 분석법은 결국 증명을 한 건 아니에요. 분석법만으로는 우리가 증명을 완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법으로 해야 이제 증명이 딱 완성이 되고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출제를 했고요. 그 주의할 점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냥 딱 종합법의 어떤 해결 방법, 그냥 분석법 이렇게만 적으면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그래서 주의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을 해서 잘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기출에서는 이제 급진적 구성주의에서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로 서술을 하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 구성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주장하는 것이 킬패트릭이 제안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와 지식의 생장지향성의 원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고 위 본문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의미 함께 서술을 하라고 나와 있죠. 예전에 2020학년도에 트래퍼스의 두 가지 수학하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자체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고, 의미를 서술해라. 간단합니다. 신론원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적으면 돼요. 암기해서 적으면 되고, 그다음 본문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원리,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자, 딱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암기를 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의미 함께 서술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론에 맞게 써라라고 하면은 애초에 그냥 이론을 먼저 적어두는 게 편해요. 아까 그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어떤 객관적 지식이 되는 과정, 그런 수학적 지식의 구성 과정을 물어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어디 뭐 빈칸에다가 적어놓고, 이 세 가지라는 건 주관적 지식 공표,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지식, 이 세 가지를 뭐 옆에다가 어쨌든 적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본문 내용 1대1 대응되면 같이 적어서 답안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항상 서술을 해야지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를 또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의미는 무조건 지금 의미는 답안지에 적어야 돼요. 자, 지식은 인식 주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 솔직히 이것만 적어도 되긴 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수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의미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게 중요하고, 이제 뒤는 약간 설명적인 부분이니까 이 파란색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죠,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알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조절 과정이다. 뒤에 뭐 그것은 인식 주체의 관념 밖에 너무 밑으로 갔네요. 자, 관념 밖에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의 느낌이고, 중요한 건 알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조절 과정이다. 그러니까 진짜 안다라는 개념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 적용되는 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마디로 조직해서 파악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이거를 잘 적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가보면, 자, 3번 문제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수업사항의 일부인데, 자, 다음 활동을 해보고 L, 지금 L은 수직이등분선이거든요. 이 L은 반드시 무엇을 지나야 하느냐, 즉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죠. 특별히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인식주체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생각을 하는 거죠. A 모둠에서 토의를 합니다. 나는 접은 선 L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생각해. 이거를 직접 실험을 해보고 어떤 수학적 사실을 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내고 한마디로 직접 구성해서 이끌어내는 것, 이 과정을 학생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가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는 학생 중심이 돼서 어떤 수학적 내용을 발견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료 2는 생장지향성의 원리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보면은 플라스틱 원판을 모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장에 딱 매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 매달아야 뭐 된다고 했는데, 그럼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필요에 따라서 원의 중심을 찾아서 모빌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결국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2021학년도에 그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최빈값을 어떤 실제 상황에서 활용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볼 때 가장 많이 본 영화를 알아내고 싶어서 이제 영화 본 사람들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가장 많이 본 영화를 찾아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최빈값을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응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진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배운 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학생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중심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중요한 게 두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단 이제 평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대충 그림을 그려놓으면 평행한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결국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평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배운 수학적 지식이 이렇게 활용되니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급진적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알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조절 과정인데, 결국 플라스틱 원판의 중심을 찾기 위해 평행하지 않은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배운 수학적 지식이 학생들의 어떤 인지 구조에, 머릿속에 잘 박히게 됐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원의 중심을 찾을 때는 결국 평행하지 않은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즉 실제 경험 세계를 조직하면서 알아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의 생장지향성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런 지문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4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잘 또 볼 필요가 있으니까 살펴볼게요. 제가 특별히 라카토스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부분 다 다뤄보려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A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한 쌍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고 하는 건데, 등변사다리꼴이라는 용어는 이제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변사다리꼴은 이제 아래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로 정의를 해요. 아랫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 두 변이 같다는 거는 정의가 아니라 성질입니다. 성질이에요.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 두 변이 같다는 건 성질인데 보통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의 평행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정의가 들어있어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 딱 들어있는데 등변사다리꼴이라는 용어에는 정의가 들어있지 않아요. 등변이라는 게 얘가 딱 바로 생각나겠지만 얘는 정의가 아니라 성질이에요.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이라는 용어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가 아니라 얘 지울게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 정의예요. 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학생 A가 어쨌든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으니까 뭐 부분 추측 1, 부분 추측 2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한 쌍의 두 변 A, B와 D, C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른 한 쌍의 두 변 길이는 같지만 서로 평행하지는 않으므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다른 한 쌍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다른 한 쌍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오른쪽 그림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오른쪽 그림과만 같이 나오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 B가 일단 1부터 볼게요. 1이 이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다른 한 쌍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평행사변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만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자, 2번을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ABC와 DCB에서 뭐 이렇게 공통이니까 합동이다,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려질 때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평행사변형처럼 그려지면 얘기할 수 없겠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 B가 지적한 건 부분 추측 1번이에요. 1번이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번도 따라서 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에서 보조정리합체법에 따라 서술을 할 때는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분명히 찝어줘야 돼요. 특별히 1번에서의 그 부분 추측에 대한 내용, 합체시켜야 되는 내용을 찝어줘야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먼저 한 쌍의 대변에 자, 여기서 한 쌍의 대변이 다른 한 쌍의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른 한 쌍의 두 변은 서로 평행하지 않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한 쌍의 대변. 자, 얘는 평행한데 다른 한 쌍의 대변은 평행하지 않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이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골라내서 그거를 원래 추측에 합체시켜야 돼요. 자, 여기는 그냥 다른 한 쌍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다른 한 쌍의 대변은 즉 AB랑 DC는 평행하지 않다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서 합체시켜서 원래 추측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 B가 말한 1이 이상하다. 결국 평행사변형 그 발레의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은 1번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 C가 그러면 당연히 ABC랑 DCB가 같다고도 할 수 없겠죠. 평행사변형인 경우에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동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뭔가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확실히 찝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한 내용에 따라 처음 말한 추측과 일리를 사실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시험에 임용에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부분 추측까지 싹 다 수정하면 너무 서술할 게 많으니까 보통 이제 수정된 원래 추측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출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기억에 대해 라카토스가 제시한 발레 대응 방식 중 보조정리 합체법에 따라 대응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빼는 게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알려드렸고요. 이 방법의 의미 암기를 해야 되겠죠. 발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야 돼요. 이게 부분 추측 1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을 원래 추측에 합체시키고 증명까지 고치게 됩니다. 원래 추측에 합체를 시켰다는 건 원래 추측이 이미 수정이 됐다는 거고 거기에 증명까지 고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과정을 개선된 추측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발레. 일단 발레를 생각해야 돼요. 발레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행사변형이 서술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당연히 발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레를 기반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야 돼요.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래 추측의 합체. 용어도 이런 용어를 다 써야 됩니다. 합체를 실제로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합체를 시켜서 이제 증명을 마지막에 고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은 1에 있는데 그 중에 다른 한 쌍의 두 변은 서로 평행하지 않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한 쌍의 길이는 그 두 변 A, B하고 DC의 길이는 같지만 서로 평행하지는 않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잘 골라내야 돼요. 이게 확실히 원래 추측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평행사변형도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체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분 추측 1에 요 파란색 부분을 잘 찝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였어요?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평행하지는 길이는 같지만 서로 평행하지는 않다라고 원래 추측만 봐서는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부분 추측에서 그걸 단정을 했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된 거고 사실은 이게 원래 추측에 더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면서 보조정리 합체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신론에서도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반영이 돼 있어요. 원래 추측에서는 이제 우리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y는 x 세제곱이라는 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x는 a, 여기선 0이겠죠. x는 0을 기준으로 이제 좌우 부호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 이게 원래 추측에는 없고 부분 추측에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추측에서도 이제 요걸 기준으로 좌우 부호가 바뀐다를 포함시켜서 이제 원래 추측을 개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추측에는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부분 추측에서 증명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분 추측에서의 증명 과정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발레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원래 추측에서도 이 내용을 넣었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시험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흘렀죠. 그래서 아마 뭐 처음이라 또 문제 다 못 푸신 8번까지 못 푸신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번부터는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가 또 9번부터 15번까지 또 문제 푸는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또 한번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까지 진행을 두 번째 타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